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보 뉴스 막 쏟아지죠.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특유의 이게 그냥 확 이렇게 불 붙었다가 또 금방 꺼지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요거 아마 길면 한 달, 뭐 아마 보름 정도면 끝날 겁니다. 이것도 그냥 꽉 하고 오른 뒤에 바로 꺼집니다. 이 화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은 문학의 시대도 아니고 과거의 그 노벨 문학상도 아닙니다. 그닥 큰 영향력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매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거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1990년 이후로 아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밥 딜런 정도 생각날 겁니다. 밥 딜런, 미국의 포크 가수죠.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근자에 와서 이 노벨 문학상 자체가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반짝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로 뭐 대한민국에 갑자기 뭐 책이 그냥 많이 팔린다거나 뭐 문학 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죠.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고요. 영상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 자체는 모두 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선후가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 한강 작가의 이 작품들은요. 순수 문학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너무도 뚜렷한 경향성을 띠는 이념이 도달해지는 그런 작품이 이제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4.3을 다룬 소설, 5.18을 다룬 소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높게 평가되면서 상이 이제 안겨졌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독재 국가, 민중을 압박하는 국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무도한 권력이 마구 이렇게 총칼을 휘두르는 이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도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겠죠. 노벨 문학상 하나 받고 나라의 그 망신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국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이 스웨덴 할리먼이 언제부턴가 이 노벨 문학상하고 노벨 평화상은 제대로 옛날처럼 근본에 충실한 그런 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파다합니다. 로비도 너무 치열하고요. 각 출판사들끼리 엄청나게 로비하잖아요. 이번에 수상한 이 소설도 그 스웨덴의 출판사가 이제 주 출판사더군요. 그 발표할 때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군요. 만세 부르고. 그 스웨덴 안에서 또 로비했겠죠, 분명히. 그런 것도 다 통했을 거고요. 원래는 이 수상 후보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수상 후보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누가 수상할 것인가를 놓고 이 도박사들이 배팅을 했어요. 이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거든요. 근데 1위부터 26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는 없더라고, 아예. 1위부터 26위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놀랍게도 갑툭튀처럼 이렇게 확 솟아 올라와서 수상한 겁니다. 정말 어쨌거나 축하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과연 이게 영광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가 넘치는 나라입니까? 이 정도면요, 이 소위 이제 후발 선진국들, 뭐 개발도상국들, 그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 가장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 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되면요, 국민 민도가 올라가면서 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진국들 보십시오. 거기 뭐 민주화 투쟁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산업화 되니까 쫙 하고 이제 민주주의로 다 넘어갔잖아요. 예전에 그들도 절대 왕정이었다고 전부 봉건 시대 다 겪었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없어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암살 당하지 않고 시해 당하지 않고 그냥 임기를 무사히 마쳤더라면요. 아마 임기를 그 마지막 임기로 생각하고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인행됐을 가능성이 큰데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래서 어쨌거나 민주화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안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정말 복이 드문 나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지금 세계 모든 이제 이게 후진국들이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산업화에 성공을 못해서 그래요. 미얀마 같은 나라, 아웅산 수지, 인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 다 이거 뭐 민주투사들이 있잖아요. 간디가 있었던 나라인데 인도,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앙산수지 있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그래 있어도 민주화 투쟁도 하죠, 거기도. 그런데도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다 그렇고요. 아프리카에 민주주의 나라가 있습니까? 제대로 민주화된 나라가 있긴 있습니까? 그 민주화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산업화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불문율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놓고 뭐 이런저런 어떻게 뭐 좋은 뉴스도 많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변태가 더러운 망상 갖고 쓴 걸 정유라 노벨 문학상 한강을 향해서 직격탄을 때리고 있죠. 정유라 씨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정유원이죠, 이름이. 정유원 씨인데 자꾸 정유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문학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애국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요. 자, 한강 채식주의자 유해 도수로 폐기? 이 유해 도수냐 아니냐를 놓고 좀 난리 났습니다. 이게 폐기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게 폐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그 바람 말이야 하면서 지금 좌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보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다시 비치한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상은 상이고 상이라도 말이죠. 성인용 소설이 있고 이 청소년들 이하 아동들이 볼 수 없는 소설도 있는 겁니다. 영화도 말이죠. 아카데미상 수상했다 그래도 거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응? 베를린 영화제, 칸느 영화제, 뭐 저기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20세 이하는 시청을 상영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 폐기 논란이 일자 경기교육청이 사실 아니다 뭐라고 합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막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자, 노벨상 한강책이 청소년 유해 도서다. 이러면서 저들이 지금 뭐 이 보수를 향해서 엄청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보니까요. 이제 여기 평화교회연구소라는 데서 이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몽고 반점이라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결론은 말이죠. 엄난하다입니다. 엄난하다.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면요. 엄난하다. 이거를 젊은 청소년들에게 읽힐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엄난하다. 엄난한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엄난한 소설도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설이 교훈적이고 뭐 이렇게 청소년들 다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만 하더라도요.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영상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것과 같은 겁니다. 네? 자, 요게 바로 이제 그건데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한 죄? 자, 이러니까요. 언론인 출신이죠. 최보식의 언론. 네? 배재희 강원 농객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쭉 풀어놨더라고요.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심의제도 우회해줘도 되는 것 아니다. 19금은 19금이다. 그 소설 자체가 뭐 작품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은 받았지만 그걸로 퉁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읽어도 되지만 읽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면요.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심의제도 우회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 19금은 19금이다. 욕설, 성기 노출, 강간, 건친상간, 신체 훼손 등 과도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어차피 그렇고 그런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이면 교육적 사명을 우선시 둬야 한다. 그 경기교육청에서요. 거기는 교육기관이잖아요. 당연히 건전한 책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건전하다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우수한 작품이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요. 건강한 책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 안 한 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모든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읽기도 조금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이제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엄밀히 터질 듯한 가슴을 의식하며 그는 욕실 문을 닫았다. 샤워기에 물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욕조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며 옷을 벗었다. 2달 가까이 아내와 섹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처제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들렀던 처제의 자취방을 거기 웅크려 누워있을 처제를 그보다 오래전 피투성이로 그의 등에 엎였던 처제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있을 몽고 반점을 요 이제 작품이 바로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인데요.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던 것이다.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 그는 선체로 자위를 했다.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어 정액을 씻어내며 그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신음을 냈다. 물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전 여름의 초입 처제는 그의 집에서 손목을 그었다. 그의 가족이 평수를 넓혀 이사한 뒤 처가 쪽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먹던 자리였다. 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외설적이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문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간 내면의 의식을 탐구한다라고 보면 작품성은 있다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과연 학교 다니는 아동 청소년들이 읽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처가 식구들은 고기를 유난히 즐기는 편인데 처제가 어느 날부턴가 채식을 한다면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장인을 비롯한 모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모양이었다. 처제가 딱할 만큼 말라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심하게 나무란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의 장인이 반항하는 처제의 뺨을 때리고 우격다짐으로 입안에 고기 덩어리를 밀어넣은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부조리극의 한 장면처럼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엽기적인 어떤 장면들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것들. 벌거숭이가 된 그는 그녀의 가랑이를 힘껏 벌리고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짐승의 헐떡이는 소리, 괴성 같은 신음이 계속해서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낸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율했다. 그는 지금까지 섹스할 때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교성은 여자들만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미 흠뻑 젖은 몸, 무서울 만큼 수축력 있게 조여드는 몸 안에서 그는 혼쭐하듯 정액을 뿜어냈다. 와, 이건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네티즌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와, 이건 뭐 야설도 아니고 이걸 청소년들이 읽어도 된다는 놈들은 정신 이상자들 아님.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은 뭐 작품성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외설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외설도 작품성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얼마든지 그런 영화도 있고 뭐 그런 연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한데 이걸 과연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읽으냐. 여기 보면요.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너무 나갔네. 이건 청소년들이 보면 안 돼. 이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저런 책들이 몽고 반점이라든가 뭐 등등 그것도 채식주의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말이죠. 청소년들이 이렇게 접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데 있어서는요. 가장 큰 힘이 제가 볼 때는요.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번역의 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역이 잘 안 되면 천없어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소설하면 이문열입니다.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파 좌파를 떠나가지고 작품의 수준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 그 이문열 선생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 그게 이제 데뷔작이잖아요. 중편인데 그걸로 사실 벌써 받았어야 돼요. 노벨문학상을. 사실 그거를 능가하는 소설 찾기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잘 아는 외국인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다고요. 아니면 우리 한국인 중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한 개인데, 근데 이 소설마다 시나 소설마다 말이죠. 이 번역하기 쉬운 글이 있고 문체가 있고 번역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 한강 작가의 경우에는 번역이 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체가 쉬워요, 사실은. 평이한 문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쓴 글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이문열 선생 같은 경우는 장문도 많은데다가 그거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좌파 쪽에는 황석영도 있고 많이 있었죠. 시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서정주 선생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말이죠. 그만한 시인이 잘 없어요, 사실은. 받아도 벌써 전에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받았다라는 것은 이 번역의 힘이다. 이 번역한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을 받았는 데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국격이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이만큼.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이게 가난한 나라가 받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뭐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큰 언어를 갖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는 사실 언어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어는 그래도 많이 국제화 좀 되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거든. 자,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공이 오롯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런 운도 좋았던 거죠. 누군가는 받는다고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는 고은이 받는가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이문일 선생도 한때 거론이 됐어요. 황석영도 거론이 된 적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과거로 치면 뭐 김동리 선생 이런 사람들, 뭐 서정주 선생 이런 사람들 다 그 받아야 될 이제 그런 정도로 장인들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 모든 수혜자가 이쪽이 된 겁니다. 이게 혼자만이 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서구 세계에 비친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번역의 힘, 20대 영국 여성 맨부크상 견인. 이거는 지난 번에 맨부크상, 이것도 유명한 상 아닙니까?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바로 데보라 스미스라고요 하는 이 여성인데, 영국 여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한국문학 번역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번역을 위해서 세계 언어 중에요 쭉 살펴봤대요. 자기가 번역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그런데도 자기 눈에 딱 띈 게요, 아직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 딱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야. 일본도 받았고 중국도 받았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는 많지만 거기 또 영어를 쓰는 데잖아요. 근데 한국이 충분히 받을 만한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었대요. 나라도 많이 발전했고 문화적 수준도 높고, 그리고 한국은 뭐 K 콘텐츠가 많잖아요. K 팝도 있고 뭐 K 드라마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왜 문학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어차피 이 번역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될 우물을 파겠다라고 한국어를 딱 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원래 이 책 읽었을 때 아주 매력적인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데보라 스미스 YTN 단독 인터뷰. 7년 전 번역 작가 결심하고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 경제력 대비 한국어 번역물 너무 적어서 선택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미친 듯이 했다. 한국에 분명 문학이 있을 것이다. 번역할 때 다른 언어보다 경쟁이 적을 것이다. 정말 대충 짐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블루오션이죠. 자기로서는 개척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젊은 여성이니까 그 코드도 맞았겠죠. 그 여러 가지 어떤 통하는 게 있었겠죠. 대학원에서 처음 읽은 단편이 이상의 날개였는데 강한 문학 전통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입문서였다. 언어의 유창함보다 번역 작가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면 다른 어떤 대작가들도요, 평이한 문체로 일단 이 번역하기 쉬운 문체로 글을 적어야 됩니다. 세계로 나가려면 일단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장도 좀 짧게 좀 단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화산처럼 강렬한 이 작품은 멜로드라마보다는 차분한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 번역은 그의 버금가는 침착함과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번역도 엄청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이름 김보라. 이 사람은 이제 완전 한국 문학만 전문적으로 번역하려고 결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김보라 씨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은 작품들이 세계에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아시아 문학 출판사를 또 설립했고요. 완전히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번역가로서도 이렇게 세계적 명성을 이제 날리게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지능적이고 아주 영리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많습니다. 많은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이 아닙니다. 이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축하는 축하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문학계가 말이죠, 진심으로 이 공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해 줄런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술인들은요, 자존심 세요. 자기가 최고라고 다들 생각해. 뭐 문학도 그렇고 뭐 저쪽에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보통 상대를 잘 인정 안 해요.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한강 작가보다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작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도
뭐 작품 수도 훨씬 많고 작품의 질도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은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정유라 씨가 왜 저런 말을 했고 또 어떤 작가 한 명은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했던 그 작가도 있었죠. 그런 게 지금 쫙 소개가 되고 있던데 그런 일부 목소리도 있는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글을 써서 이제 이렇게 직업적 어떤 작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적으로 정말 노벨 문학상 당신이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